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스템 에어컨의 시방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의 설계 설치 시방서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시스템 에어컨의 기술자, 그 다음에 냉동 공조에 대한 기술자는 어떤 책을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제가 조금 이게 시작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에 냉동 공조를 시작할 때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봤습니다. 이 책을 봤는데 100만인의 냉동 공조, 이 책을 봤죠. 책을 봤는데 상당히 처음에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좀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쓴 저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맞는데 기본적인 기술이 전부 다 일본에서 온 거기 때문에요. 뭔 말인지 처음에는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럼 세월이 가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속에 들어있는 냉동기의 기본 사이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이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쉽게 죽기는 제가 기렉이라고 적었고 정발기는 길렉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이제 R22의 기본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에어컨 기본 원리에 대해서도 잠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해가 굉장히 잘 갑니다. 지금 이렇게 반절을 잘라서 이거를 이렇게 반절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반절을 딱 자르게 되면 오른쪽 위쪽에 있는 부분은 실외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팽창밸브 쪽과 정발기는 실내기가 되겠죠. 냉방일 경우에. 그럴 때 R22 같은 경우에 압축기가 저온 가스를 압축을 해서 응축기로 보내는 온도와 압력 이게 나와 있죠. 이거를 이제 잘 보면 이 기계가 기본 사이클에 충실하게 들어가고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는 55도고 압력은 이제 6.5kg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응축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정발기에서는 교축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고온과압의 액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응축기에서 뜨거운 열기만 싹 빼내고 나면 실제로는 정발기로 가는데 이게 온도가 여기서는 55도였는데 여기 뜨거운 열을 빼고 나면 온도가 조금 낮아져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고온고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배관이 더 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 낮아지겠죠. 그러나 압력은 6.5kg, 그 다음에 6.5kg 그대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팽창 밸브에 의해서 교축작용이 일어나고 나면 R22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상으로 교축작용을 하고 나면 이 온도가 영하 15도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압력도 같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발을 다 해내고 나면 여기에는 저온 저압의 가스 상태가 된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냉매 사이클 R22의 기본 사이클이면서 온도와 압력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은 보시다시피 1995년도 나왔죠. 이분이 결국은 여기 보시면요, 이분이 부산 수산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을 했지만 일본에 가서 박사과정을 받은 분이에요. 거기에서 아마 냉동공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부산 수대에서 냉동경학과 조교수를 하면서 이 책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25,000원이면 상당히 비싼 가격을 주고 이 책을 구입을 했고, 그때는 이 책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렇게 이제 이 책을 구입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퀀서인데요. 시퀀서로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기계를 동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안에 보면 뭐 A 접점, B 접점, 뭐 MC부터 해가지고 전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어떤 기계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기적인 회로가 구성이 되어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전기가 들어가서 무한정으로 들어간다면 안 되겠고, 일정한 온도가 되면 온도계가 감지를 해서 어떤 신호를 주면 그 다음에 어디다가 주어서 어떻게 한다. 이게 이제 시퀀서인데요. 반드시 냉동기 쪽으로는 이 시퀀서가 전자적으로나 기계적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기계를 최상의 성능과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시간 나실 때 이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에어컨을 일반 아무 생각 없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술자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이런 걸 공부를 해놓으면 실생활에 즉 돈을 버는데 상당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편제어도 할 수 없는 설치 시공자라면 기술자라고 우리가 할 수 없죠. 눈살림만 좋은 사람이면 동배관 용접을 하고 전기선을 연결하는 것은 얼마 배우지 않아도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기술자라고 하면 적어도 시스템 에어컨이나 냉동 공조 기술자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그게 바로 기술자고, 이런 걸 알고 있음으로 해서 설치할 때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안에 내용을 보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요. 컴프레시 하나 돌리는데 별의별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쭉 보시면 그림으로 설명을 해두었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오래된 책이라서 지금은 이 책이 나오는지 이거보다 좋은 책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한번 이제 보시기 바라겠고, 여기 그때 이제 12,000원, 이것도 보면 이게 이제 19판을 인쇄를 했네요. 그러니까 1987년도 나와서 2006년도까지 제가 이거를 샀을 때가 정확하게 몇 년 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 시컨스를 보면 많은 부분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를 가지고 하다 보면 재미도 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쭉 공부를 하면 냉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냉동 일도 뭐 그런 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충분한 기술 플러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시스템 에어컨 설계 시공 관리사 아닙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스템 에어컨의 기초고, 그 다음에 시방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방서라는 말은 사양서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보통 뭐 사양서 보내주세요, 시방서 보내주세요 하는데 사양서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재료의 재질, 품질, 치수 등 제조 시공사의 방법과 정도, 제품 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 제조 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 일반 총칙사항이 표시된다. 도면과 함께 설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시방서라는 거는 도면으로 이렇게 보낼 수 없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글로서 이 제품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건 이제 그 시방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설계 시방서가 있고 설치 시방서가 있거든요. 설계는 이렇게 했고 설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그 시방서가 따라오게 됩니다. 자, 목적은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보시는 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요거는 스톱을 해서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 이게 이제 부실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드레인에 대해서 누수가 되어서 천장부터 다 그 인테리어를 망칠 것이고, 그 물이 떨어져서 이제 감전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전기세를 잘못 연결하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을 만들면서 설치 시방서를 반드시 따라, 설치 시방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에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기술자들에게는 SI 코드라는 걸 부여해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뒀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보시면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 냉매 자체가 뭐 독성이나 가연성은 직접은 없지만,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 만일에 배관이 터져서 쏟아 내려온다 그러면 질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에 밀폐된 공간에서 배관이 이제 만일에 갑자기 터져서 가스가 분출이 되면 공기를 다 밀어내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기가 없으면 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방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냉매 배관 공사. 이게 냉매 배관 공사는 사이클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즉 시공을 하는 기술자가 어떻게 이 냉매 배관을 보관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보통 이 수배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물질이 좀 들어가도 뭐 물로가 씻어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 그 시스템 에어컨이나 냉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분이라는 게 최악입니다. 최악. 그래서 반드시 이 양끝을 보관을 하고 막았다가 딱 설치할 때 절단을 해서 그 다음에 질소가스로 블리징을 해서 이제 용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여기에 이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기계마다 지금은 LG전자에서는 설계를 할 때 라치 멀티버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걸 해보면 다 나옵니다. 최대 길이, 그 다음에 첫 분지관에서부터 마지막 기계 실내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뭐 냉매 배관, 냉매 배관을 연결할 때 여러 대가 연결되어 있을 때 분지관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분지관의 크기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게 이제 Y 분지관을 쓰지 않고 T 분지관을 썼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산 제품들은 지금도 T 분지관을 쓰는 제품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T 분지관을 쓰면 굉장히 편한데 우리 이제 LG전자에서는 Y 분지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배관 용접 시에는 산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켜 용접해야 된다. 질소를 통과시키고 용접하지 않으면 그 산화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동배관을 용접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게 냉동 오일과 반응을 해가지고 그냥 걸쭉한 죽처럼 돼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엄청나게 고속으로 돌아가는 컴프레셔 안에서 제대로 윤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컴프레셔가 고장이 났을 때 뜯어보면 냉동 오일이 썩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에 분명히 용접을 많이 했거나 그 다음에 용접할 때 질소 블레이징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 게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직접 용접을 하고 난 다음에 질소 블레이징을 해가지고 그 용접한 부위를 튜브 카트로 이렇게 딱 해보면요 깨끗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은 요즘 말하는 사람 없겠죠. 시스템 에어컨 하면서 질소 통과를 안 하는 사람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질소 압력 테스트인데요. 지금 이거는 투투가스 기준입니다. 28kg고 R410A 냉매는 압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40kg 정도로 압력을 1차 압력을 봐야 됩니다. 1차 압력이라고 하면 실내기나 실외기를 달지 않고 1차 기밀 시험을 하거든요. 24시간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 용접을 잘못하게 되면 벌써 이 압력을 넣게 되면요 표가 금방 나요.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새는 거는 대부분이 실내기하고 동배관하고 연결된 부분, 보통은 이제 스패너로 이렇게 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일 때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잘못되어서 새는 부위가 있고, 그 외에는 용접한 부위에 문제가 있으면 많이 빨리 새버립니다. 그래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로 압력을 넣어 놓으면 알 수도 있을 뿐더러 높은 압력을 넣기 때문에 이게 좀 잘못되면 더 커져서 질소가 새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빨리 이제 그 부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질소를 이렇게 압력을 걸어 놓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하면요, 보통 현장에 가면 우리가 보통 천정 속으로 냉매 배관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가 들어오는데, 요즘 뭐 인테리어가 옛날처럼 뭐 망치로 가서 못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고압의 타카를 쏩니다. 타카를 쏘기 때문에 현장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다가 보면 수분들이 이렇게 타카의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타카의 길이가 있습니다. 뭐 투피할 때는 얼마, 뭐 할 때는 뭐 세면대에 박을 때는 얼마의 길이,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거보다도 큰 거를 그냥 쏘아버려서 잘못하면 여기 그냥 박히는데, 아주 세게 박히면 이 기밀이 천천히 새요. 제가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조금 새는데 암만 해도 못 찾겠대서 진짜 집 전정 속을 들어가서 보니까 정통으로 박혀 있는데 에어컨이 돌아가기는 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미세하게 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제가 경험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읽어볼게요. 뭐 보온 단열,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EPDM 보온 단열을 할 때 반드시 EPDM 본드 반드시 좀 충분하게 바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를 바르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이 가면 EPDM이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하면 가운데 한 5cm, 10cm 정도 딱 떠버립니다. 거기에 이제 전정의 습도가 많으면 석기가 막 매달려가지고 물방울이 되어 내려가지고 전정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히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EPDM 단열을 할 때
반드시 충분하게 본드를 칠한 다음에 이제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냉맥 카바, 이거는 이제 햇빛에 노출되면 산화가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드레인 공사도 했죠. 요 드레인 쪽으로도 좀 더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드레인 1.5 내지 2m 간격으로 행가를 지지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 이게 해보니까 보통 구배가 100분의 1 이렇게 구배가 나왔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구배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수평에서 약간만 기울어지게 해놓으면 막 물이 좀 덜 빠지는 경우에 이게 가운데가 배가 불러요, 벌써.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설을 할 때, 여기는 100분의 1 이상의 충분한 구배가 안 된다 할 때는 더 촘촘하게 이렇게 행가를 이렇게 해주시면 드레인에 대한 문제는 안 생긴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슬리버도 지난번에 했으니까 요거는 뭐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 부분인데요. 전기는 실제로는 우리 시스템 에어컨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기 자격증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없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없고, 전기 시공업자에다가 다양성만 보내고 어떻게 해주시라고만 하고 우리는 감독만 하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진짜 낭패거든요. 그리고 전기는 굉장히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앙관제는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포터 내어주면 자기들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중앙지역이하고 개별지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유선 리모컨을 사용할 때는 바닥에서 1.5m 정도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개 보면 전등 스위치 옆에 하니까 1.5m나 1.5m 조금 높더라고요. 사람이 서서 눌리면 마침 좋은 장소가 딱 그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설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에 대해서는 이제 끝이 납니다. 다음에는 이제 설치하는 데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조나 설치 이런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이커의 공장에서 실내기를 현장에 이렇게 운반이 되었을 때는 전자팽창번이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완전히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기 때문에 전기를 투입하지 않고 진공을 잡으면 진공이 잘 잡힙니다. 그런데 만일에 먼저 진공을 잡기 전에 실내기 전기를 올리면 에어웨이가 그때 이제 딱 닫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넣기 전에 반드시 진공을 다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직접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운전 하기 전에 각종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막 급해가지고 막 서두르다가 보면 오히려 늦어져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 시운전하면, 시운전하는 부분은 보통 팀장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설치점 대표들이 마지막 시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시운전을 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 전기입니다. 전기가 제대로 터미널에 잘 몰려 있는지. 전기는 보통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380이 메인 전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기가 혹시 N상에 380V가 들어가져 있나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기를 올려야 돼요. 단상 같은 경우 실내기 들어가는 전기 같은 경우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물론 이제 그 접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접지를 서로가 사인이 맞지 않아서, 이를테면 세 가닥의 선이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적색을 접지로 잡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흑색을 잡는 분이 있고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전기를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시운전을 하는데, 여기서 잠시 설명드릴 부분은, 중앙지역에는 지금 중앙지역이가 많이 설치된다면 시운전 이후에 하셔야 돼요. 먼저 시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중앙지역이 전 연결하지 말고 먼저 시운전부터 다 해서 기기가 정상으로 잘 돌아가는지 MV로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거기 완벽하게 되었다 그러면 전 시스템을 스톱을 시키고 중앙지역이 동작을 주소를 잡고 이제 하는 부분이 이게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번은 시스템 에어컨 기차 끝났고,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니까 투투 에어컨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버터 컴프레셔 한 대에 정속 컴프레셔 하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를테면 주파수가 뭐 한 70 평속으로 돌아갈 때는 이 정속 컴프레셔가 돌아가고 필요할 때 요게 또 돌아서 압력을 보내고 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컴프레셔 한 개건 두 개건 전부 다 인버터 컴프레셔를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LEV, 우리가 흔히 냉동에서는 뭐 팽창변 그러는데, 요 우리 그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게 아니고 유량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전자팽창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요게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에는 이렇게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실내기와 연동을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영상에는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